순순히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랬을 적에는 임금 채권, 그 사람의 채권액이 체불된 채권액이 체불된 임금 채권이죠.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확인하신 상태에서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임금 채권이 얼마인지 조사가 안 돼. 물건을 끝내줘요. 그래서 그가 낙찰을 받게 되면 나의 인생이 역전이 될 것 같은데 하지 마요. 2022년 8월 8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경매라방 제112강이고요. 선순위 임차인과 임금 채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경매 투자를 함에 있어 가지고 임금 채권 이 체불 임금 채권이죠. 임금 채권이 체불이 되었다 하더라 이랬을 적에는요, 그 당의 사건에 있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그 유무만 우리가 확인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임금 채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임금 채권하고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신경 쓰실 필요가 전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보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랬을 적에는 임금 채권, 이 사람의 채권액이 체불된 채권액이 체불된 임금 채권이죠.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확인하신 상태에서 나름대로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임금 채권이 얼마인지 조사가 안 돼. 물건을 끝내줘요. 그가 낙찰을 받게 되면 말이지 그냥 나의 인생이 확 역전이 될 것 같은데 하지 마요. 근데 저는 안 합니다.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야, 안중에 저 완전히 새 같습니다. 내가 좀 한다 그럼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럼 본인들의 자유니까 제가 뭐라고 하시라 마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그런 자격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 같으면은 그건 안 한다는 것이죠. 왜냐면요,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임금 채권액이 상당히 소액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면 대단히 금액이 클 수도 있습니다. 몇 억씩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당의 사건에 보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 임차인이 있을 적에는 반드시 나름대로 임금 채권액이 얼마인지 조사 분석을 하죠. 어떻게 조사하느냐? 제가 만약에 한다면요, 물건 진짜 끝내준다. 제가 만약에 입찰 들어간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압류가 들어왔다면 저는 근로복지공단에다 전화를 해보는 수밖에 달리 방법 없는 것 같아요. 했을 적에 그쪽에서 보니까 무슨 개인정보 보호법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걸로 해서 이야기를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저 같으면 저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 조세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세 채권도 보니까 세금 종류에 따라 가지고 당해세가 일반 조세가 있지 않습니까? 당해세다 그럼 당해서 우수는 측에다 일반 조세 같은 게 법정 기일인데,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내가 깜깜이야 몰라. 이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매각 물건 명세서가 어떻게 보면 당해 경매 사건의 매각 조건을 표시한 곳이란 말이죠, 그죠? 매각 조건을 표시한 곳인데, 이거 보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상이다 보니까 조세 체납에 따른 말이지 압류 금액이 얼마인지, 또 어떤 세목을 해서 세금을 납부를 안 했는지,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매각 물건 명세성이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아이고 보니까 선순위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떡하니 버티고 앉아있다 이거죠. 이래야 했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세무서에 가서 물어본다든지, 지지난주인가 해가지고 저희 그 카페 회원이신데, 이것도 한번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나 모르겠네요. 조세가 압류가 됐더래요. 그래서 그 세무서에다 전화를 해보니까, 우리 통상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안 가르쳐 줄 낀데 이렇게 해서 미리 지리짐작해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분 같은 경우 전화를 해봤대요. 전화해보니까 아주 세금 종류거든요. 세목 해가지고, 잠깐만요. 세금 종류입니다. 여기 따라가지고 이제 당해사냐 아니면 일반 조세냐 이런 거 이게 판단할 수 있고, 세목하고 또 이제 체납된 세액. 이거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그건 보고 본인이 들어가서 이제 낙찰 받으셨는지 이게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레짐작해서,
아이고, 이야기 안 해주겠지. 아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막 무조건 들이대버려야 된다니까요. 얼굴에 뭘 깐다. 이거 까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돈 벌려고 하면 나름대로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불법적인 그런 행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이런 사실 정보를 제가 볼 적에 아주 중차대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인 법원에서는 말이죠. 이걸 일반인들 누굽니까? 우리 경매인들이잖아요. 경매인들은 또 오픈 안 시켜준다니까요. 웃긴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거 왜 오픈 안 시켜주냐고? 응? 맨날 제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시잘데없는 그 말이죠. 매각 물건 명세서라든지 또 현황조사 보고서라든지 감정평가서 있잖아요. 이건 전부 다 우리 경매정보지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그거 말라고 저 매각기일 당일날 경매법정에 삑하니 그 보여줍니까? 에? 그런 거 안 보여줘도 되고, 그러니까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 중에서도 봐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일반인들한테 매각기일 당일날 옛날 이제 민사소송법에서 경매 진행될 당시 2002년 7월 1일 이전입니다. 아주 오래되지 20년도 더 됐단 말이죠. 그 이전에는 민사소송법에서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다 경매법정 가면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 다 보여줬다니까요. 근데 지금 왜 안 보여주냐고. 그죠? 보여주면 되지. 그러니까 옛날부터 안 보여준 상태다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옛날에도 안 보여줬어. 그럼 이제 할 말이 없는데, 옛날에 보여줬다니까요. 근데 왜 안 보여주냐. 이게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경매인들 중에서는 제 혼자 맨날 떠들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봐가지고 다른 채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없습니다. 봐가지고. 맨날 유치권 건드려가지고 대박이 터졌다는 둥, 보상가가 얼마 나왔다는 둥. 말 그대로 우리 일반 경매인들 입장에서 봐가지고 뜬구름 잡는 식의 그런 얘기해서 어째 해가지고 매덕 벌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경매 그렇게 그런 게 없어요. 봐가지고 제가 이 바닥에서 30년 이상 뒹굴었단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없다니까. 있으면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안 만나지요. 왜 매덕 몇십억 벌어가지고 앉아있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경매 투자를 통해서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현재는 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 임금 채권이라든지 조세 채권에 따라 가지고 낙찰자가 돈 벌기도 어려운데, 그러면 조세 채권과 근로자 임금 채권 때문에 낙찰자가 또 손해를 본다면은 이거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됩니까? 봐가지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옛날에도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보여줘라. 보여주면 되지 않니? 왜 안 보여주니? 이건 이제 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반발한 게 아닙니다. 보여주라니까. 그럼 거기다 검태 둘렀어? 그거 왜 안 보여줘? 보여주면 되지, 그죠? 1번 보니까 근로자 임금 채권하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최종 3개월. 이건 제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거 알아봤자 하나 필요도 없어요. 최종 3개월, 이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최종 3개월분, 이런 게 외우지 마세요. 이런 게 외우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왜 여기다 표시했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한 것인데, 저도 다 안 외운다니까요. 최종 3개월분 임금 월급하고 재보상금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래요. 최우선. 그러니까 조세 채권 같은 경우는 우선 변제입니다. 당해세 같은 경우도 당해세 우선원칙 하니까 당해세 우선원칙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권리자들 중에서 1등이고 일반 조세 같은 경우 법정기일을 가지고 법정기일에 따라 가지고 우선 변제가 교통정리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근로자 임금 채권 일단 근로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최우선 변제로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것도 이제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옵션이 있는 모양입니다. 임금하고 재보상금하고 퇴직금 이게 있다더라.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서요. 그다음에 또 밑으로 하나 더 보지요. 이게 지금 그 관련 법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하고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있대요. 우리 이 법 전문이 외워봤자 뭐 할 겁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근데 참고로 보니까 근로기준법에 보니까 최종 3개월치 임금 월급하고요. 재보상금 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보니까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이 법 좀 더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는데. 이 보시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아닙니까? 근로기준법 38조 2항에 나와 있대요. 근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12조 2항에 나와 있대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근로자 임금 채권은 최우선 변제라 이거지. 왜 최우선 변제냐? 이게 법 조문에 나와 있으니까요. 자, 우리 이렇게 보십시다. 저당권 담보 물건이죠. 담보된 채권, 담보 물건이니까 담보 물건 뭡니까? 담보 물건은 우선 변제권을 가지거든요.
건전한권 대표주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 가지는데 보다도 우선한대요. 우선 변제권보다도 우선한데 이게 최우선 변제라. 그래서 밑에 이것도 퇴직급여도 보니까 저당권에 의해서 이렇게 저당권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당권이니까 담보물권 하니까 이것도 우선 변제권이에요. 담보물권. 그죠?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거죠. 이 정도는 다들 아시지요? 근데 우선 변제권보다도 우선하여 변제하는 게, 우선 변제권보다 우선하니까 이게 최우선 변제권에 또 이렇게 이해를 하시죠. 그죠? 일단 그래서 근로기준법하고 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뭐 있다. 이 정도만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하시고. 근데 이런 거 뭐, 알아도 뭐하냐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근로자 임금이 얼마가 체불되었느냐 말이지. 그 금액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최종 3개월 임금하고 재보상금하고 최종 3년치 뭐 어쩌고 퇴직급여 이거 백날 알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요. 여기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임금 채권 압류 등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나오면요. 이걸 제가 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내가 경매 사건을 딱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A 이 사람은요 B 저당권보다도 먼저 전입신고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지요. 보증금 2억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게 근로복지공단이 우리는 근로복지공단의 건자만 봐도 그냥 진짜 자다가도 경기를 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예. 경기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제 말씀 무시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근데 저라면은 저는 경기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압류 같은 보니까 시간에 있어서 제일 꼴찌잖아요. 꼴찌. 시간에 있어서 제일 꼴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말이죠. 권리 행사하는 데서는요. 조금 전에 우리가 건저당권보다도 우선한다. 이게 최우선 변제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B 건저당권보다도 어떤 면에서 억울한 거야. 왜? 자기가 2013년 1월 10일 날 해서 담보 잡을 적에는요. 등기부등본 딱 보니까 깨끗해. 아무것도 없어. 그죠? 그럼 아무것도 없으니까 단지 앞서 보증금 2억짜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구나. 그럼 전체적으로 담보 가치를 평가한 상태에서 2억을 빼고 나머지 잔여 금액에 대해서 채무자한테 대출을 해줬을 거란 말이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머나 한 1년 있다가 뿅 해가지고요.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압류가 빡 들어왔다. 그러면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되지? 얘가 1등 가져간다니까요. 얘가 1등. 그 다음에 잔여 금액이 남아있으면 여기 A가 2등 가져간다니까요. 그러나 또 나머지 잔여 그 찌끄러기 금액이 있으면 3등에서 B 저당권자가 배당 받아간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압류가 들었는데 근로자 체불된 임금액이 상당히 과다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B 저당권자 지가 받든 말든 몰라. 우리 신경 쓰지 말자 이거지. 남의 일이니까 B 저당권자는 어떻게 되나 뭘 어떻게 되나 이러니까 신경 쓰지 말자 이거 몰라. 개무시해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체불된 임금 채권액이 상당히 과다하다 보니까 어떻게 A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이 2억 원이잖아요. 그죠? 만약 이 사람이 1억밖에 배당을 못 받아갔어. 그러면 근로자 얘네들은 먼저 싹 다 받아가다 보니까 1억 나머지 잔여 배당금 1억밖에 안 남아가 1억밖에 못 받아갔다. 이게. 그럼 나머지 1억은 어떻게 한다? 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때로는 대단히 과다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어떻게 우리는 근로자 임금 채권 관련해서 이걸 무시하는 얘기. 이걸 무시해서는 좀 안 된다.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여기 보면은 또 화면에서 이제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니까 임차인 A죠, 그죠? A는 소멸 기준 권리인 B 건저당권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였고 대항력이 있죠. 근로자 임금 체불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압류 등기가 꼴찌로 등기되었다면 꼴찌로 등기됐잖아요. 경매 시 배당 순위는 1순위 근로복지공단 이게 최우선 변제니까 배당 순위는요 최우선 변제 그다음에 우선 변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최우선 변제고 2순위가 임차인이니까 이 사람은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B 건저당권에 의한 우선 변제권보다 한 1년은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우선 변제 1순위를 배당받고 B 저당권은 뭐다 우선 변제 2순위로 배당받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임차인의 A 이 사람 보증금액이 소액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 그러면요.
근로복지공단도 최우선 면제, 임차인도 최우선 면제 된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배당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는요, 또 우리 후반부에 오늘 아니면 아마 8월 10일 날 모레죠. 2022년 8월 10일 날 수요일 날 방송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봐가지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최우선 면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셔야 된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경매 정보지를 펼쳐놓고, 요건 이제 이건 실제 요 사례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경매 사건이에요. 좀 오래됐습니다. 2014경에 4338 해가지고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마포구.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인터넷 상당히, 완전히 거북이네, 거북이. 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에 오피스텔이란 말이죠. 오피스텔인데 보니까, 이야, 이게 뭐 상당히 보십시오. 보시니까, 이 나와 있네요. 누가 98% 써서다가 아마 불허가 신청했겠지요. 자, 이 상태에서 또 보니까 89%에 써서다가 또 불허가 신청했겠지요. 근데 다음에 또 보니까 누가 또 1억 1,900만 원 팍 썼어요. 직전 기일날 1억 600만 원 썼다가 불허가 결정이 났다 그러면요, 이게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죠?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사 분석을 한 그 이후에 입찰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다, 그냥. 이날짜 직전 기일날 1억 600만 원이 그보다 높은 1억 1,900만 원, 뒤에 1,000원짜리 하나 딱 달랑 붙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보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낙찰받을 의욕이 대단했던 분이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입찰 금액에 보면 뒤에다 100원짜리 하나 더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니면 뭐 777, 888, 999 막 이렇게 쓰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이게 난 낙찰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분 같은 1,000원짜리 하나 더 썼으니까 얼마나 이 물건 낙찰 받기를 학수고대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야, 허가 결정 나오고 나서 대금 납부를 안 해버렸어요. 대금 납부를 안 한 상태에서 보니까 쭉 흘러 내려오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6,500여만 원에 낙찰돼 가지고 이 사건 이제 경매가 사건 종결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날짜 최저 매각 금액이 9,600이니까 이 금액의 10%인 얼마입니까? 그 전에 전부 다 불허가 났으니까 재경매는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960만 원 몰수당했고, 요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재경매 사건이니까 아마 이 금액의 20% 곱하기 20%죠, 그죠? 20% 하게 되면 아마도 이게 1,228만 8천 원. 요 입찰 보증금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가시면 되지 않겠느냐. 죄송합니다. 1,200이 아니네요. 그죠? 600에, 맞네요. 죄송합니다. 1,200만 원 정도. 저도 막 헷갈리네요. 자, 일단 그렇게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물건에 봐가지고 세 분이 입찰 들어오셨다가 두 분은 불허가 결정을 받아내고 한 분은 또 그 참 피 같은 입찰 보증금 말이죠. 960만 원이죠. 이거 몰수를 왜 당했냐. 밑으로 내려가 보자 이거지요. 내려가 보면요.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일단은 대항력 있는 이 임모 씨라는 분은 말이죠. 보증금 6천만 원인데 본 사건에 있어서 말소 기준 권력이 2009년 9월 4일자 압류 등기거든요. 압류 등기. 이거보다도 이분은 2008년 1월 25일 날 전입신고해서 대항력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진도가 나갈 수 있다고. 그래서 압류가 4건이 들어온 상태에서 여기 중간에 보니까 이게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인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게 얼마입니까? 3,500만 원 받으려고 이제, 경매 신청을 했잖아요. 그죠? 받으려고 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봐가지고. 그럼 3,500만 원인데 이게 낙찰자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거죠. 만약에 이 물건 같은 경우는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임금 체불된 금액이 3,55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금액 플러스 임차인 보증금 6천만 원이니까 이 물건요, 최소한 9,550만 원, 9,550만 원 이상의 어떤, 그 가치가 있어야지만 입찰할 그런 가치가 있다. 9,500만 원. 근데 이 건 같은 경우 보면은, 감정, 1차 감정 가격이 1억 2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1억 2천만 원 잡혀 있는데,
여기 보니까 6,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는 것은 읽어보십시오. 6,500만 원이죠. 그죠? 여기서 만약에 근로자임금 채권액이 3,500이다. 그러면요. 3,500 먼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3,000만 원 남고, 이 3,000만 원은 임차인이 낙찰을 받고, 그럼 나머지 3,000만 원만 낙찰자가 인수하면 된다. 따라서 어떻게 3,000 플러스 하니까 본건은 9,000채가 이제 9,500 정도 된다 이거죠. 야, 그럼, 우리가 보니까 1억 2천만 원짜리가 9,500에 취득하면, 싸지 않느냐.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냐면, 법원에서 평가하는 감정 가격은 이게 우리 비교적 신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신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여기 보면요. 이 건 같은 경우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가, 여기 경매정보지에 의하면요. 여기 6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6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6천만 원이니까 이게 2천만 원에 대한 최우선 변제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물건이 3,500만 원 낙찰됐고, 요 내용은 제가 모레 8월 10일 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임차인과 근로자 임금 채권 하니까 둘 다 최우선 변제권 가진단 말이죠. 그런데 범위가 주택 같은 경우는 배당 금액의 절반인데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경우 전부란 말이죠. 과연 이랬을 적에 어떻게 임차인하고 근로자 임금 채권 간에 있어 가지고 배분을 하느냐. 그죠? 그래서 일단 3,500만 원이다.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뭐 2분의 1이 이제 배당 금액이잖아요. 그죠?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750만 원인가요? 1,750만 원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요. 근로자 임금 채권이 없다더라 그러면 이분은 임모씨 같은 경우 1,750만 원에 대해서 최우선 면제를 받아가요. 그런데 근로자 임금 채권이 버티고 앉아있고 이 금액은 뭐다? 비록 강제 경매가 들어왔다 손치더라도 최우선 면제권이라는 그런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근로자 임금 채권에 의해서 경매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따라서 봐가지고 1,750만 원 다 임차인한테 다 못 간다. 왜냐면 이 사람들 3,500만 원 전액이 돼가지고 배당 금액에 대한 어떤 최우선 면제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틀 후 8월 10일 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봐가지고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제 비교적 보니까 근로자 임금 채권이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위에도 보니까 이게 참 이게 있네요. 우선순위 임금 채권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대의 변제금 6,700만 원. 6,000, 이거네. 3,500만 원이라 6,700만 원에 대한 그 배당 요구가 있었고, 요 경우는 매각 물건 명세서에 표시될 거란 말이죠. 요 잠깐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잠깐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보니까, 그래서,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보니까, 우선순위 임금 채권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대의 변제금 6,700만 원과 임금 채권 158만 원 배당 요구가 있었고 기타 선순위에 대한 배당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이 사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할 경우는 잔액은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인수된다 그것보다는 이런 금액이 뭐 예를 들어 한 1,700만 원 정도가 이제 근로자 임금 채권이다. 이런 건 이제 현장에서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고 한 7천만 원 정도가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더라. 임차인들이 근로자 임금 채권 해가지고 이랬을 적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근로자 임금 채권 최우선 변제 임차인의 보증금액 6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 당시에는 말이죠. 2천만 원이 최우선 변제인데 이 최우선 변제 둘 다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때 과연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할 것인가 여기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입찰 들어가셔야 되고 그죠? 근데 만약에 몰라 그러시면 주변에 아시는 분들한테 콜을 하시든지 그죠? 그래서 제가 저도 뭐 경매를 잘은 뭐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일단은 제 채널 대문에 보면은 제 휴대폰 번호를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화 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문자 상담 안 해드립니다. 제 독수리 탑법이기 때문에 어느 세월에 문자로 그거 다 합니까? 차라리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 며칠 전에도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뭐 문자로 뭐 질문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봐가지고 문자 상담 안 합니다. 전화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화를 안 주시더라고. 무서운 모양이야. 그런 배짱 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아가려고 합니까? 맞잖아요. 그죠? 전화 주세요. 뭐 공짜로 해가지고 제가 뭐 여러분들 전화 주신 분들은 잡아먹습니까? 뭘 합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고요. 또 이제 이건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경매 진행 중인 사건인데 이걸 제가 하나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2021 타경입니다. 2021 타경에 4022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이게 오늘따라 상당히 이 정보 사이트가 넣는 건지 비가 와서 안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현재 보면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이게 보니까 1억 300만 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5차매가 끼일날 해가지고 누가 4,178만 8천 원에 소소 낙찰 받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가가 났어요. 대금 납부를 안 하셨네. 대금 납부를 안 한 상태에서 그럼 여기 재경매란 말이죠. 재경매니까 그럼 여기서 다시 이 금액은 이 금액에서 저감없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안 깎고 신경매 같은 경우는 한번 유찰되면 20% 내지 30% 깎아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재경매 같은 경우는요. 재경매는 뭐냐 이게 누가 이렇듯이 낙찰 받았는데 이 사람 대금 납부 안 하면 재경매입니다. 다시 자체 재경매. 그래서 다시 자체 재경매에서 재경매가 진행되는데 또 정모씨라는 양반의 말이죠. 이제 직전 기일날 4,100만 원보다 더 높은 4,300만 원 팍 찔러버렸어요. 팍 찔러나서 허가가 났는데 또 대금 납부를 안 해버렸네. 어머야, 무슨 요즘 같은 경우는 낙찰 받기도 엄청 어렵잖아요. 낙찰 받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낙찰 받기 어려운데 이렇게 참 우여곡절 끝에 낙찰 받았는데 왜 대금을 납부를 안 하실까? 여기 이제 광주 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재경매 같은 경우 입찰 보전 금액이 10%인 것 같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봐가지고 이분들 같은 경우 입찰 보전금 이제 막 큰 금액은 아니죠. 369만 1,500원이니까 이게 포장마차가 소주 한잔 먹은 셈 치면 되지 맞잖아요. 그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스케일 크시니까. 그래서 이분들 역시 마찬가지 370만 원 정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2022년 8월 20일입니다. 8월 30일이네요. 죄송합니다. 8월 30일이면은 저기 8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이네요. 3,619만 5천 원에 다시 경매가 나온다. 그럼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날짜에 입찰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 왜냐면요. 그 전에 똑같은 금액을 해가지고 누가 입찰 들어갔다가 전부 다 번번이 이분들이 대금 납부를 안 했잖아요. 그죠? 대금 납부를 안 해서 뭔가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뭔가 찜찜한 게 있는 거야. 찜찜한 게 있어가지고, 우와! 내가 차라리 그냥 한 370만 원 이렇게 해서, 몰수 당하는 게 낫지. 안 그러면 내가 손해를 본다 이거지. 그래서 왜 그러냐. 그 사연이 뭐인가 해가지고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딱 내려가 보니까, 아이고, 대학력 있는 입장이 항상 우리가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전 그렇게 봅니다. 무슨 뭡니까? 법정 이상권이다, 유치권이다, 말이지, 이상한 거 그 영상물 봐도요, 실제, 일반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는 않을 겁니다. 예? 우리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하자고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 상에서 방송을 한다든지 영상으로 제작하면요,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재미는 있어요. 제가 보니까, 1억 투자해가지고 2억 풀었대. 제가 보니까 이렇게 어떤 분들은 1000% 수익, 2000% 수익 올렸다. 그런 식으로 막 이야기합니다. 그 솔깃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실제 그런 유형의 물건에 여러분들이 여기 땅 해가지고 접근해 보십시오. 그렇게 쉽게 되는가. 이거는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초치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절대적으로. 그러다 보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떠한 유형의 물건에 입찰 참여한다. 보통 보편 타당한 그냥 일반 평범한 물건이에요. 예를 들자면 아파트라든지 다세대라든지 또 뭡니까 오피스텔 이런 거 있잖아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 근데 그 물건에 보니까 이거 뭔지 몰라도 복병이 뿅뿅뿅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근로자 임금 채권이라든지 조세 채권 해가지고 이게 딱딱 나타난다. 이랬을 적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경매 투자해서 돈을 벌어도 시원찮은데 이놈의 말이 맨날 돈 까먹고 앉아있으니 집에 가봐도 맨날 와이프한테 쿠사리만 먹고 맞잖아요. 그죠? 밥이라도 덜 먹으면 괜찮은데 하루에 삼시세끼 가지고 삼식이 먹으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집에서 딱 일식만 합니다. 집사람한테 미운털 안 뺏기려고. 여기 보시니까 보시죠.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전세금 6,500만 원이에요. 대학력이 있대. 이분은 경매 신청했대요. 경매 신청했는데 이 뭔지 몰라도 이게 건자, 우리는 건자만 들어가면 번쩍 놀라야 됩니다. 이게 안 받아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딱 맞잖아요. 그죠? 예.
일단 여기 가압류에서 3,500만 원 이게 들어온 모양인데 이번에 강제징금에서 6,500만 원 받으려고 이제 경매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가압류가 말이죠. 만약에 3,500만 원이니까 그러면 이게 근로자 임금 체불된 금액이 3,594만 1,150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 플러스 알파 될 수 있다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가압류돼 있잖아요. 가압류된 그 보면은 이 가압류 청구 채권액이 표시가 됩니다. 가압류 청구 채권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야, 그럼 이게 가압류 채권액 1,000만 원이구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1,000만 원이 1억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10억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상당히 가변적이네.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일단 봐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아니까 3,594만 원이니까 뭐 3,600만 원 정도가 이제 근로자 임금 채권이다. 일단 그렇게 보고 가압류일지라도 이게 근로자 임금 채권은 대단히 많아졌다. 대단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 임금 체불에 따라 가지고 가압류를 했다. 가압류죠. 따라서 최우선 면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 같은 경우 3,590만 원, 3,600 정도 잡고 그죠? 3,600에다 임차인 보증금이 6,500만 원이니까 간단해요. 봐가지고 1억이잖아요. 1억 100만 원. 1억 100만 원의 어떤 값어치가 있으면은 입찰 들어가는 것이고, 근데 물건 1억 300이잖아요. 그죠? 1억 100인데 1억 300이거든요. 왜 제가 계산을 하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저기 자꾸 계산하는데 이 금액하고, 임차인, 근로자 임금 채권 이거 왜 플러스 하느냐? 왜냐면요. 어차피 이 사람은요, 최우선 면제라도 먼저 1등은 다 가져가 버린다니까요. 다 가져가고 나서 나머지 잔여 금액, 만약에 이 물건 내가 5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치자 이거지요. 그죠? 5천만 원에 낙찰 받았을 때는 근로자 임금 채권에 3,600만 원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1,400만 원을 이 사람이 가져가 버린다고. 그럼 6,500이죠. 그죠? 6,500만 원에서 1,400만 원 배당받아갔으니까 나머지 5,100만 원 낙찰세 인수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둘러치나 매치나 이 금액 전체 플러스 한 금액 다 결과는 좀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 면제 받아가고 그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니까 최우선 면제가 소액바당에서 6천만 원 이하 2천만 원이다 보니까 6,500 같은 경우는 이제 최우선 면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우선 면제 대상으로서. 그러니까 따라서 근로자 임금 채권 최우선 면제 받아가고 그다음에 우선 면제 임차인 받아가고 모든 사건이 끝나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이제 보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히 제가 당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근로자 임금 체불에 따른 어떤 압류 등기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또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가 되었다 이랬을 적에는요, 그 사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랬을 경우는 체납된 세금이 얼마고 체불된 근로자 임금 채권이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확실하게 똑소리나게 조사 분석이 뒤따르지 않으면은 저는 안 들어갑니다. 저는 입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일단 이 사건도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맨날 근로자 임금 채권하니까 맨날 스트레스 받는 거야 봐가지고 가뜩이나 말이지 그냥 경매 해서 돈 좀 벌어보려고 말이지 안정현이 경매 채널 시청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 인간 맨날 복잡한 이야기만 해가지고 말이지 갑자기 머릿속에 막 지진이 나면서 헷갈리는 거 봐가지고 짜증내지 마세요. 오늘 상당히 늦게 열립니다. 잠깐, 네. 이건 지금 보니까 매각기일 날 1차 매각기일 해가지고 말이죠. 5억인데 뭐요 작년이죠. 8월 10일 날 해가지고 이건 낙찰 받으신 분은 안 팔고 있으면 지금 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6억 3,100 6억 3,700이네. 그죠? 128% 선에서 낙찰을 받으셨네요. 대검납부를 다 완료를 했거든요. 네, 완료를 했는데 위에 보니까 제가 임금 채권 신경 쓸 필요가 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임금 채권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근로자 임금 채권에 의한 어떤 압류 또 강제금의 신청 들어왔고 또 조세 채권에 의해 가지고 채권 계산서 제출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신경 써야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봐가지고 당해 경매 사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으면 신경 쓰지 마세요. 없으면 신경 쓰지 말아요. 왜? 우리가 소위 권리분석을 한다는 것은 뭐죠? 권리분석하니까 권리분석 뭡니까? 부동산 등기부에 대한 분석과 또 두 번째 뭡니까? 부동산 자체적으로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분석이에요. 근데 조세 채권이라든지 근로자 임금 채권은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압류 이렇게 표시되잖아요. 근데 조세 채권이든 근로자 임금 채권이든 간에 경매시 매각으로 전부 다 죽어버려요.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는 낙찰자 인수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세 채권,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그럼 예를 들자면요, 근로자 임금 채권은 10억입니다. 근데 경매 결과 이 사람들이 1억밖에 배당을 못 받았어요. 예. 낙찰 금액이 낮아가지고. 그럼 나머지 9억은 어떻게? 어떻게? 없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 낙찰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분석하니까 대표 주자가 임차인들이잖아요. 부동산 자체에 임차인이 깔고 앉아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임차인이 선순위예요, 선순위. 선순위 임차인이다. 그러면 이 등기부등본상에서는 이게 그 압류가 말소가 되는데 이 임차인은 예를 들어 자기 전세금을 보증금액을 전액 다 못 받았다더라 그러면 이게 임차권이 안 죽잖아요. 안 죽으면 이게 결국 낙찰자 내놔라. 낙찰자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분석을 해보니까 임차인이 없어. 아니면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요. 그럼 전혀 일단 근로자 임금 체불에 따른 금액이 한 몇백억이 들어왔다 손치더라도 참 눈도 하나 깜짝할 필요 없이 그냥 들어가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사건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이게 1차 매각일에 이렇게 낙찰된 이유가 있대. 이 날짜 보십시오. 보니까 와 이게 물건이 괜찮은 모양입니다. 1차 매각일날 해가지고 9명이 들어왔네. 9명. 또 9명이 들어와 128% 해가지고 이건 아마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격 시점이 2020년 9월 23일이잖아요. 입찰에 가서 이번에 대금 납부한 것이 2021년 9월 달이죠. 그죠? 결국은 이 5억이라는 금액은 1년 전에 2020년 9월 달 그 당시에 5억이다. 그러면 이분들이 입찰할 당시에 보니까 아마도 이 6억 원 이상으로 해서 가격이 치솟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또 1년 후 하니까 2022년 8월 달은 이때는 지금 과연 이게 이 동네가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뉴스 보시고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아이고 막 복잡해요. 등기부등본 보니까 이거 어떻게 권리 분석해 봐가지고 뭘 권리 분석해 봐가지고 강제금이 우와 이 근로복지공단입니다. 1900 아이고 4억 2,400 아이고 머리 아파. 아이고 머리 아파. 아이고 머리 아파. 근데 봐가지고요. 이게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당해 사건에 있어서 부동산 자체, 부동산 상에 어떤 껄쩍지근한 권리가 남아있는가 없는가. 여기 딱 보니까 매각물건 명세상에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으면, 아이고,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으면요. 이게 전부 다 죽어요. 다 죽어. 이건 다 이게 소멸 다 나와 있잖아요.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동산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는 다 일단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아이고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다는 것은 뭐다? 이 집에 아마 소유자가 그 점유하고 있겠지요. 그럼 봐가지고 점유자에서 소유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도명령 대상이 되기 때문에 또 대항력인 임차인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부동산 상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어떤 권리 또한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마음 놓고 휙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언젠가 이분이 저희 카페 회원인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한테 전화를 주셨다고 봐가지고 뭐냐면 이게 낙찰을 받았는데 세금이 체납된 게 있고 근로자 임금 체불해가지고 막 신고된 게 있는데 이게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데요. 그러면 신경 써덜덜덜덜 마세요. 이게 모르는 게 봐. 이게 기본적인 것을 딱 잡고 들어가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그죠? 요거 지금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요. 말씀을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6374 대전광역시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자료가 깜깜이 투자입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경매 사건이 종결됐습니다만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 여기에서 저는 그렇게 봐요. 이분이 장모 씨라는 분이 단독으로 입찰해가지고 1억 2,589만 원에 입찰하셔가지고 낙찰을 받으셨거든요. 받으신 상태에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여기 보니까 이 최모 씨라는 분이 1억 2천만 원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있음 나와 있죠. 대항력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분의 전입 날짜가
2015년 12월 21일인데 본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가 2019년이니까 9월 10일이잖아요. 가압류. 말소 소멸 기준 권리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항력이 있어요. 근데 어머야, 배당력으로 안 했네. 봐가지고 세상에. 이야, 근데 보니까 배당 여기 보면요, 경매 신청 채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한 것으로 한다. 이게 원래 그렇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강제경매 신청했습니다. 강제경매 신청하면 배당 요구 한 것으로 봅니다. 배당 요구 한 것으로 본다더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의 대항력이 있단 말이죠. 1억 2천만 원이죠. 만약에 이분이 경매 결과 한 1억밖에 배당 못 받았다. 그럼 나머지 2천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낙찰자 인수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깜깜이 투자다라는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무조건 들어가서 입찰 써서 낙찰 받는 게 대수가 아니라니까요. 제발 우리 좀, 정신 좀 차리고 입찰 금액을 쓰자고요. 경매 물건에 뭡니까, 검칠해놓은 거 아닙니다. 출입구 현관 손잡이가 말이지 그냥 검칠해놓고 다이아몬드 박아놓은 게 아니라니까, 봐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잘못하면 똥꼬까지 뒤집어 쓴다니까요. 여기 보시니까 2020년 10월 26일 날 해가지고 임금 채권자 권리 신고의 배당이 이게 딱 걸리더라고요. 임금 채권자가 이게 그래서 과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물건에 입찰 참여했었던 분이 잠깐만요. 2020년 10월 26일이죠. 참 배당력 이게 보시게 되면요. 이 날짜가 보니까 완전히 절묘하네요. 2020년 10월 26일입니다. 10월 26일이에요. 2020년 11일. 2020년 10월 26일이에요. 이게 보니까 본건의 배당 종기일이 언제입니까? 2020년 10월 26일이냐. 배당 종기일 날 근로자가 임금 그 체불에 따라서 법원에다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어요. 또 이게 보면은 조세 채권이든 근로자 임금 채권이든 간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즉 채권 계산서 교부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안 하면 아웃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근로자들은 2020년 10월 26일 날 해가지고 배당 요구 종기일 마지막 날 해가지고 짠 법원에다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니까 과연 이 사람들의 채권 금액이 얼마인지 매각 물건 맹세서를 보자 이거죠. 매각 물건 맹세서를 봤을 적에는 이게 뭐 매각 물건 맹세서에 뭐 표시가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깨끗해요. 없어요. 이런 거 왜 표시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 참 답답해 봐가 제가 안타까워. 보면 저 보십시오. 깨끗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 그런데 이 물건에 대해 가지고요. 누가 이분이 이제 2,000매각길이네요. 2,000매각길에 1억 2,500만 원에 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근로자 임금 체불된 금액이 소액인물에 인해 가지고 이분이 금전적으로 좀 손해를 덜 입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보니까 1억 7,100만 원이 이 본건 이 물건의 진정 어떤 부동산 가치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라면 괜찮다 이거죠. 그런 만약에 근로자 임금 채권액이 상당히 금액이 크다더라 하게 되면 때로는 봐서 실패한 경매 투자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약간 모두에 좀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10일 날 해가지고는 그 배당 종기일 이후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건 뭐 이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근로자 뭐 최종 뭐 월급 뭐 3개월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최우선 면제권을 가진다. 그죠? 따라서 이게 옵션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뭐 어쨌든 우리 신경 써야 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봐가지고 근로자 임금 채권이 없다. 또 조세 채권이 없다. 그럼 신경 쓰지 마시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근데 근로자 임금 채권 신고돼 있다. 이랬을 적에는요. 임금 채권액이 나와 있죠. 임금 채권액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경매 물건 접근 시 주의해야 한다. 이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모레 8월 10일 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모양입니다.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 시청자님들 비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안종인이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